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일반상식의 유나문입니다. 오늘은 254페이지 사회복지와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회복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일 때, 그쵸? 14% 이상일 때를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몇 프로 이상일 때냐? 이것은 지금 7의 배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초고령 사회는 몇 프로 이상? 21이 아니라 20% 이상일 때죠.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7, 14, 21 이렇게 나눈다는 거. 고령화 사회, 그다음 고령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공소증후군. 이것은 무엇이냐면 empty nest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empty nest는 빈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빈 둥지 증후군, 이게 이제 공소증후군인데, 이거를 보면은 empty nest, 그쵸? 빈 둥지라는 뜻이에요. 빈 둥지. 이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중년이 될 때까지는 남편 뒷바라지와 또 자녀 양육만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가정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버렸음을 실감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 현상,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 빠졌다? 공소증후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공소증후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은 뭐냐면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 어떤 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이게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초생활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그 형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근루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근루민족. 자, 근루민족. 이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성. 그쵸? 남성이 외모나 옷차림 등 패션과 미용에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남성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근루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 그것은 이제 마부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근룸 이렇게 부르죠. 빗질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부를 근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부를 이야기하는 요 근룸에서 어떻게 한 것이다? 유래를 하였다.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남성의 외모를 가꾸는 거에 그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 이러한 남성들을 근루민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우족이라는 게 있어요. 나우족은 뭐냐면 New Old Women 해가지고 앞자만 딴 거예요. 그쵸? New Old Women. 그쵸? 여기서 이제 앞자만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우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우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40, 50대의 중년 여성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New Old Women 해가지고 나우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토족이 있어요. 나토족은 무엇이냐면
not action, 그 다음에 talking onl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not to 이렇게 되는 거죠. not to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동은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그쵸?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 부른다? 우리가 나토족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사석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개인 사업으로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사표를 내지 못하는 직장인, 이런 직장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토족이죠. 회사 그만둔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나토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상으로 6개 부분에서 수상자를 이제 매년 수상자를 이제 선출을 하죠. 그 6개 분야는 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경제학, 이렇게 6개 부분에서 매년 이제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플러스 체크를 보면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아시아와 관련 있는 부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한국에 대해서 예찬론을 굉장히 많이, 예찬하는, 한국에 대해서 예찬한 시를 되게 많이 썼던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타고르죠, 타고르. 이 타고르가 바로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00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었죠. 누구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 다음에 자, 눈프 현상. 앞자를 한번 따보면 not out of my pocke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O 그쵸? N-O-O-M-P 이렇게 되네요. 그쵸? M-P. 그래서 이게 이제 눈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눈프 현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해요. 자기가 스스로들이. 그쵸? 원하는데 실제로 그 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되게 꺼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눈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프 현상. 그쵸? Not out of my pocket.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되게 싫어하는 그런 현상을 눈프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있는데 이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그 중앙 집권화가 돼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중앙 정부에 의해서만 정책이 결정이 되니까 별로 안 일어나지만 요즘처럼 이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 정부 간에 이런 어떤 그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그쵸? 일단은 님비 현상은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해가지고 우리 뒷뜰엔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시설에 대해서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 지역은 안 돼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이제 님비 현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핀피 현상은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에 반 좀 해달라 이거죠. Please in my front yar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꼭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핀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혐오 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고 이것은 편의 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러한 현상을 놓고 이야기했던 또 철학자가 있어요. 그쵸? 그게 누구냐면 바로 리부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에서 개개인들은 전부 다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도덕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회는 개개인들이 전부 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자체가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윤리하고 집단윤리, 즉 사회윤리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윤리와 별도로 사회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에 관련되어 있는 윤리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리부어라는
윤리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리브어는 개인 윤리하고 사회 윤리를 구분을 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브어가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개인들에게 아무리 윤리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집단의 윤리는 따로, 즉 사회 윤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윤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리브어예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댄디족이라는 게 있어요. 댄디족. 이 댄디족은 뭐냐면 자신이 벌어서 알뜰하게 소비 생활을 즐기는 젊은 남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렇죠? 자기가 번 돈을 알뜰하게 소비하는 그러한 젊은 남자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댄디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댄디족. 그 다음에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족. 딩크족은 뭐냐면 딩크 이렇게 쓰는데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뭐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은 낳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뭐라 부른다. 그러한 부부들을 우리가 딩크족 이렇게 부르죠.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 이런 뜻이죠. 그쵸? 네.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드존, 블루존, 그 다음에 스쿨존이 있어요.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또는 이제 제한 구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레드존 이렇게 부르죠.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통행 금지 구역.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레드존 이렇게 부르죠. 보통 어디에 이제 그 레드존이 설정이 되냐면 율락가라든지 또는 유흥주점 또는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러한 레드존이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루존은 뭐냐면 이 레드존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정지대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블루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쿨존이 있어요. 스쿨존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잘못해서 주차를 했다. 그러면 보통 주차 위반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보통 주차 위반 했을 때 4만 원이라면 이 스쿨존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끊게 되면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쿨존에 들어가면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블루존은 아까 이제 청소년 안전지대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하스족이라는 게 있어요. 로하스족. 그쵸? 로하스족. 자,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LOHAS 이렇게 돼 있죠. 로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서브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 스타일을 가진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로하스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는 생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하스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웰빙과 유사하나 로하스족은 정보에 밝고 상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며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로하스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반드시 이것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롤리타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롤리타 신드롬. 자, 롤리타 신드롬은 무엇이냐면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리키는 현상. 그쵸? 네, 이거를 우리가 롤리타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 링겔만 효과는 집단 속에서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1인당의 어떤 공헌도 자체는 떨어지는 그러한 심리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링겔만 효과다 이렇게 부르죠. 직원 수가 어떻게 되면 증가를 하면 그 집단 내에서 1인당 공헌도가 어떻게 된다? 그 집단 내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하락한다. 이런 현상,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피의 법칙, 그 다음에 셀리의 법칙, 그 다음에 줄리의 법칙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들인데 자 머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쓰는 일종의 경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머피의 법칙. 예,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셀리의 법칙은 이 머피의 법칙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셀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셀리의 법칙은 주위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쵸? 머피의 법칙은 안 좋은 일이 거듭돼서 일어나는 현상. 셀리의 법칙은 좋은 일이 거듭돼서 일어나는 현상. 그쵸? 그러면 줄리의 법칙은 무엇이냐? 줄리의 법칙은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인과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원칙이 바로 줄리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은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세요? 저는 이쪽이에요. 줄리의 법칙. 줄리의 법칙 쪽입니다.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줄리의 법칙을 보면 모든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잠재의식을 통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바로 줄리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나 사고 싶었던 상품이었는데 품절로 인해 구입하지 못했을 때 그 상품이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선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러한 줄리의 법칙의 예예요. 알겠죠? 필연적이다 이거죠. 그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바우처 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제도. 자, 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제도는 사회 서비스인 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 바우처 제도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현금으로 이러한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아동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이것은 이제 뭐냐면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는데 이 소설 속에 베르테르처럼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명인을 따라서 자살하는 효과,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네, 베르테르 효과. 네. 근데 독특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베르테르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올해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경기가 침체되면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6년 만에 최초로 자살률이 좀 감소했다고 해요. 네, 베르테르 효과. 일단은 유명인을 따라서 자기도 이제 같이 자살을 하려는 경향,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문헌이 바로 이 비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의 대표적인 문헌이 바로 이 비버리지 보고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데 이것은 이윤뿐만 아니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네. 그것을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떤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팟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스팟 보조금. 스팟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그쵸? 뭐 새벽에 이제 갑자기 막 스팟이 떠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휴대폰을 뭐 한 100만원짜리를 뭐 20만원, 30만원에 막 대량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공급했다 확 없어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이 스팟 보조금과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스팟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로비족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슬로우, 천천히 일을 하죠. 그러나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슬로비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천천히 일을 하지만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내가는 어떤 사람들, 이것을 슬로비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의 약칭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자 하며 출세보다는 삶의 여유 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네, 슬로비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싱크탱크. 자, 싱크탱크는 무엇이냐? 싱크탱크는 두뇌 집단, 그쵸? 또는 이제 아이디어 뱅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아이디어 뱅크 이렇게 부르죠. 네.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유래한 것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장교들이 모여서 국방 전략을 논의한 안전한 공간이란 뜻으로 이러한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의 원조 자금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랜드사가 오늘날의 싱크탱크의 어떤 원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노미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노미 현상. 자, 아노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무규범 상태. 그쵸? 근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뒤르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의 무규범 상태. 이것을 아노미라고 얘기했고, 머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튼은 합법적인 수단과 합법적 목적 간의 불일치 상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여하튼 무규범 상태이지만 뒤르켐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의 무규범 상태. 예를 들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했는데 정보화 사회에 아직은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규범 상태가 되겠죠. 네, 기존의 규범은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의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 이때를 뒤르켐은 아노미, 즉 무규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머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튼은 사회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어떤 목표가 있고 합법적인 수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상태가 바로 아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뭐 상관없죠.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목표죠. 근데 수단으로서 은행 처리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돼요.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점이 있어요. 뭐 올해는 뭐 100억 불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목표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리니까. 이것도 아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또는 목표와 수단 전부 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아노미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합법적인 목표, 합법적인 수단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 이것은 여하튼 전부 다 아노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건 아노미가 아니겠죠.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도 합법적인 거고 열심히 일하는 수단도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아노미가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나 수단 중에 하나가 또는 두 개 다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노미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다? 바로 머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틀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틀라스 증후군. 이건 무엇이냐면 바쁜 휴사일로 인한 부담 속에서도 가정에서 완벽한 남편 또 아빠 노릇을 하려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상. 이것을 뭐라 부른다? 아틀라스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아틀라스 증후군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어답터부터는 칠판 지우고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9페이지에 얼리 어답터, 그쵸? 얼리 어답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 어답터는 무슨 뜻이냐면 남과 다른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어떤 신제품을 먼저 써보려는 고소득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얼리 어답터 이렇게 부르죠. 신제품을 제일 먼저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고소득 계층을 우리가 얼리 어답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피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피족, 그쵸? 여피족은 무엇에 이제 앞자를 딴 거냐면 젊고, 그쵸? 영은 이제 젊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번, 이건 이제 도시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프로페셔널은 뭐죠? 전문직 종사자. 그러니까 젊으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 젊은 도시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앞자를 따가지고 뭐라 부른다? Y, 그 다음에 U, P 이렇게 해서 이게 여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여피족 다음에 이제 예티족이 있는데 예티족은 뭐냐면 젊고 그 다음에 엔터프레뉴니얼 이거는 기업가적이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 테크 베이스드. 이것은 이제 기술에 기반을 둔 이런 뜻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인터넷 엘리트.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떤 엘리트 집단.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한 20, 30대의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예티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젊고 기업가적이며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 20, 30대의 엘리트 집단, 이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예티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피족, 그 다음에 예티족,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피족은 뭐냐면, 우피족은, well off older people.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부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쵸? 나이 든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우피족이죠. 네. 교재를 한번 넘겨보세요. 네. 260페이지를 보면 우피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든 세대, 이런 뜻이 바로, 나이든 세대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우피족이에요. 그 다음에 외피족이 또 있어요. 외피족. 그쵸? 이름들이 다 비슷하죠? 자, 외피족은 뭐냐면, 네. 여피족인데, 그쵸? 여기 있죠? 네. 젊고 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젊은 층인데, 예, 웹 people, 웹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러한 젊은 층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웹피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0, 30대 중반의 나이와 연봉은 약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 그리고 세련된 어떤 정장 대신에 빌 게이츠풍의 어떤 고급스러운 캐주얼을 즐겨 입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웹피플의 약자에서 이제 웹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피족,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무엇이다? 이러한 웹피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캐주얼풍의, 예. 그러니까 캐주얼을 주로 이제 즐겨 입는다 이거죠. 캐주얼풍의 어떤, 예, 젊은 층.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웹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해가지고 인간 개발 지수. 그쵸? 자, 인간 개발 지수는 HDI인데, 인간다운 생활 수준, 즉, 삶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인 어떤 개발 지수가 이 인간 개발 지수다. 예를 들어서 1990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각국의 평균 수명, 그 다음 교육 수준, 국민 소득 등과 같은 주요 통계자를 활용해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간 개발 지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노포비아.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어예요. 제노포비아는 무엇이냐면 그냥 외국인 혐오증 같은 거예요. 예,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혐오 현상. 예, 그쵸? 예,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현상. 예, 혐오 현상. 이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이거를 제노포비아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노포비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초두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효과.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두효과는 어떤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졌어요. 근데 정보 처리 과정에서 초기 정보가 그 뒤에 온 어떤 후기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즉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 초두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예, 첫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 번째 어떤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첫 번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초두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빈발효과가 있어요. 예, 빈발효과. 이것은 이제 프리퀀시 이펙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는 효과죠. 첫 인상은 있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성향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첫 인상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자주 보게 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빈발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프리퀀시 이펙트 해서 빈발 효과. 이것은 초두 효과와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두 효과와 빈발 효과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캥거루 세대라는 말이 있네요. 캥거루 세대. 자. 캥거루 세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에 의존해가며 생활하는 어떤 젊은 세대 이런 애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아직 미독립돼 있는 그런 세대 그쵸 젊은 세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캥거루 세대. 캥거루에는 이 캥거루 주머니가 있잖아요. 아직도 부모의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바로 이렇게 마치 이제 캥거루처럼 그쵸 캥거루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코쿤족이라는 게 있어요. 코쿤족. 코쿤족은 무엇이냐? 자신만의 안락한 장소에 머물고자 하는 어떤 칩거 증후군이에요. 예, 코쿤족. 이것은 예, 칩거 증후군이다. 예, 칩거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증후군과 관련 있는 게 코쿤족이다. 그 다음에 콘트라리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콘트라리더. 자, 콘트라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반대의 개념. 그쵸? 반대의 리더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품을 남자가 연구하는 거죠. 반대 성인 남자가 연구를 해줘. 그래서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유행품을 남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거꾸로 남성과 관련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여성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반대 성인. 그쵸?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관련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쵸?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콘트라 리더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콘트라 리더. 한번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여성이 남성성을 연구하고 남성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또 남성이 여성성을 연구하고 여성의 유행을 연구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콘트라 리더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통크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크족은 무슨 뜻이냐면 to only no kids. 즉 장성한 자녀는 있지만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부부 둘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취미나 운동 등 여가 생활을 하면서 부부만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중년 세대를 뭐라 부른다? 이것을 통크족이라고 한다. 네.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네. 둘만의 어떤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어떤 중년 세대, 그것을 뭐라 부른다? 통크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자, 트로피 남편이 있습니다. 트로피 남편. 트로피 남편은 성공한 아내를 대신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집안 청소를 하는 등 스스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남편. 이것을 뭐라 부른다? 네, 트로피 남편. 그쵸? 성공한 아내를 뒷바라지하는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트윈 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윈 세대. 트윈 세대는 무엇이냐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세대. 라는 뜻이에요. 미국과 영국 등지의 8세에서 14세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랑새 증후군 한번 보겠습니다.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은 동화극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현재의 할 일에 정열을 느끼지 않는 현상. 이것을 뭐라 부른다? 예. 현재 일에는 정열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행복만 꿈꾸는 것. 그런 것을 파랑새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파랑새 증후군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밑에 있는 피터팬 증후군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피터팬 증후군. 이것도 한번 보면은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남성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적인 증상을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는 자신감의 결여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싫어하고 30대의 사회인이 되어서는 사회적 불능성, 즉 무기력증을 보이는, 그쵸?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쵸?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현상. 이것을 뭐라 부른다? 네,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은 아주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랑새 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은, 예,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른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이것은. 네. 그쵸? 그 다음에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모라토리엄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모라토리엄 즉 유예기간에 머물러 있을 뿐 기성 성인 사회의 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인간. 이런 인간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모라토리엄 인간 이렇게 부르죠. 그럼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예 이런 뜻이에요. 유예기간. 네,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유예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셋은 정상적인 어떤 성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보노죠. 프로보노.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62페이지. 프로보노는 무엇이냐면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근데 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거. 그쵸? 예, 전문가들의 무료 봉사 이런 뜻이에요. 예,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네, 무료 봉사를 하는 네,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무엇이다? 예, 프로보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보족은 무엇이냐면 프로보족은 희소가치를 자랑스럽게 실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쵸? 프로보족. 희소가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랑스럽게 실현하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브랜드나 구매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프루브족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프리터족이 있어요. 프리터족. 이것은 프리하고 아르바이터의 어떤 합성어예요. 프리터족. 그쵸? 프리, 자유와 아르바이터. 그쵸?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직장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직업을 택하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 프리터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프리터족. 근데 프리커족도 있어요. 프리커족. 그럼 이 프리커족은 무엇이냐? 자유를 뜻하는 프리하고 노동자를 뜻하는 워커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프리커족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커족. 그쵸?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일정 기간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1, 2년간 쉬면서 자기 개발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리커족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리커족.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리트족이 있어요. 리트족. 자, 리트족은 뭐냐면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거는 청년 무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청년 무직자. 자,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취업 인구 중에 직업이 없고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의욕도 전혀 없으면서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어떤 청년 무직자 이런 사람들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니트족 이렇게 부르죠. 니트족.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프로보노 그 다음에 프루브 그 다음에 프리터족 프리커족 그 다음 니트족 이렇게 해서 5가지는 좀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는 다른 말로는 후광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헤일로 효과는 무엇이다? 사람들이 사물 등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부분적으로 받은 인상이 다른 측면의 평가까지 영향을 미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어떤 그 인식의 오류 이것을 우리가 헤일로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휘슬블로거는 그냥 어떤 기업 내의 어떤 그런 부당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기업 내 구성원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고발자, 내부 고발자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휘슬블로거 이렇게 부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G세대, M세대, P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G세대는 뭐냐면 푸른색을 뜻하는 그린과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의 영어 첫 문자에서 따온 G세대는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세계화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 그쵸? 예. 그 세계화된 어떤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G세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글로벌 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M세대가 있어요. M세대. 이것은 모바일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모바일 세대. M세대. 모바일 세대. 휴대전화나 PDA로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바일 세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 모바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M세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P세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죠. P세대. 요게 이제 중요하죠. P세대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참여,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혁신적인 세대죠. 그쵸? 그래서 참여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파티시페이션이 있죠. 파티시페이션. 그쵸? 이게 이제 참여. 거기에서 이제 앞에 P자를 딴 거예요. 딴 거고. 그 다음에 열정을 뜻하는 패션. 그쵸? 여기서 이제 P자를 딴 거고. 그 다음에 잠재력에서 이제 포텐셜 파워 해가지고 거기서 P자를 딴 거죠. 그쵸? 네. 그럼 이 P세대는 뭐냐? 자, 참여와 관련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 참여와 관련 있는 게 페이션이죠. 페이션. 그쵸? 여기에 P자를 딴 거고. 그 다음에 열정과 관련 있는 거. 열정은 이 패션이죠. 패션. SS. POSSON. 그쵸? 패션.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잠재력이었었죠. 잠재력은 포텐셜이죠. 포텐셜. 그쵸? 포텐셜 파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여,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잠재력에 앞자에 뭐를 딴 것이다? P자를 따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 P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쵸? 예, 요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유턴 현상하고 이제 제이턴 현상이 있네요. 그쵸? 유턴 현상과 제이턴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턴 현상은 뭐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 이걸 유턴이라고 하고, J턴은 뭐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왔는데 자기 고향까지 가지는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왔는데 자기 고향까지는 안 가고 그 지방 도시 이런 데로 가는 현상. 이것을 바로 J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 263페이지에 노동에서 이제 경기적 실업 이런 게 있는데, 자,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불황 때 나타나는 실업을 뜻하는 거죠. 이거 앞부분에서 금융상식에서 정리할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에 따른 실업, 주로 이제 건설업자라든지 농부 같은 경우에 겨울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죠.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른 실업. 예를 들어서 그 사회 구조가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2차 산업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를 옮기면서 그 중간에 나타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포함이 안 되는 어떤 자발적 실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들은 전부 다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업률에 포함이 되지만 마찰적 실업은 무엇에 해당이 된다? 마찰적 실업 자체는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융상식 부분에서 설명을 했고, 자, 여기서 나온 개념 중에 무엇이 있다? 지금 잠재적 실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잠재적 실업.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재적 실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자, 원하는 직장에 종사하지 못하여 부득이 조건이 낮은 다른 직종에 현재는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곧 금방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잠재적 실업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이런 것을 이제 잠재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고용보험이 있죠. 고용보험. 사실은 4대 보험에 무엇이 있어요? 건강보험, 그쵸?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다른 말로는 실업보험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고용보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 3권 중에는 뭐가 있다?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노동 3권이다. 단체 결정권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단체 결정권. 이것은 노동 3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럴 서베이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의욕 조사, 즉 사기 조사를 하는 것을 모럴 서베이라고 하죠. 서베이는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의 노조라는 것이 있는데 법의 노조는 무엇이다? 노동법이 요구하는 조건 중 실질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 이것을 법외 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법외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법외. 그쵸? 법외 노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일단 칠판 지우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65페이지에 그 변형시간 근로제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시간 근로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우리의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노동시간이 일주일에는 4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루에는 8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시간을 변형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변형 시간 근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체크를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는 40시간을, 특정 일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그쵸?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누구랑 당연히 이제 근로 대상자와 서면 합의를 해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 보면 거기 제일 밑에 부분 보면은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정한 날의 근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한은 있다라는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40시간인데 뭐를 초과하면 안 된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하루 업무량은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 탄력적 어떤 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다라는 거,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브레인풀 제도, 이 브레인풀 제도는 무엇이냐? 브레인풀 제도는,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교육 연구에 종사한 우수한 인력을 초빙해서 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연결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예, 브레인풀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샵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숍 제도는 뭐냐?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즉 기업과 체결하는 노동협약에 종업원의 자격과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여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 그게 바로 숍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숍 제도에는 뭐가 있다? 오픈 숍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우즈 숍 제도가 있습니다. 오픈 숍 제도는 무엇이냐면, 기업의 종업원이 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오픈되어 있다 이거죠.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자기가 들어간 회사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냐 안 하느냐를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오픈숍 제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클로우즈 숍 제도는 뭐냐? 그 기업의 종업원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바로 클로우즈 숍 제도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니온 숍 제도는 무엇이냐? 유니온 숍 제도는 바로 이러한 오픈 숍 제도하고, 오픈 숍 제도와, 그 다음에 클로우즈 숍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절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유니온 숍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픈 숍과 클로우즈 숍의 중간 형태이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채용할 수 있지만, 그 채용한 사람이 나중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고를 당하게 되는 제도. 그게 바로 이제 이 유니온 숍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노동조합원이 제명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되겠죠. 그때도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유니온 숍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것은 무엇이다? 자,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년 등의 이유로 해고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과 노동설계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실직의 충격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것.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고 또는 퇴직자에게 다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 기업이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아웃플레이스먼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 쉐어링은 잡 쉐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죠. 업무의 분담, 업무 분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업무의 분담.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 나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자리 나누기. 그쵸? 일자리 나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일의 총량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분담시켜 실업자를 줄이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쵸? 노동시간의 단축, 또 작업량의 삭감, 휴일 휴가의 증가, 또 퇴직 연령의 인하, 그 다음에 교육, 또 직업훈련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그쵸? 일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워크 쉐어링, 그 다음에 잡 쉐어링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에 일정 시점 이후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예, 고령자에게 정년 보장을, 그리고 청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무엇이다? 예, 임금 피크제다. 이걸 알고 계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 무슨 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죠. 고령자. 네, 고령자에게는 네, 정년을 보장해주고, 그쵸? 예,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쵸? 계속 정년을 보장해주는 거고, 그 다음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그쵸? 예, 새로운 일자리를 예,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임금 피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오프제라는 게 있는데,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 그쵸?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대해서는 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게 바로 타임오프제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거죠. 예. 전임자에 대한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과 관련 있는 업무를 받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결국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화이트 칼라가 있네요. 화이트 칼라. 그쵸? 네. 화이트 칼라. 자, 이 화이트 칼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셀러리맨이나 사무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근무 중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라 불렀다? 거기서 유래해서 화이트 칼라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골드 칼라가 있죠. 골드 칼라. 그쵸? 골드 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골드 칼라는 무엇이냐? 골드 칼라는 두뇌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고도 전문직 종사자.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어떤 고도 전문직 종사자를 일컬러서 뭐라 부른다? 우리가 골드 칼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네상스 칼라가 있어요. 르네상스 칼라. 네, 르네상스 칼라. 자, 이것은 뭐냐? 르네상스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르네상스 칼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경제와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예술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형. 그쵸? 굉장히 혁신적인 인간형.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르네상스 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칼라가 있죠. 실리콘 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컴퓨터 실력으로 무장한 21세기형 고급 두뇌 노동자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실리콘 칼라 이렇게 부르죠. 실리콘 칼라. 실리콘 칼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 칼라가 있어요. 일렉트로 칼라. 일렉트로 칼라는 컴퓨터가 생활화된 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직종의 엘리트들. 그쵸? 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트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일렉트로 칼라 이렇게 부르죠. 네, 일렉트로 칼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핑크 칼라와 이제 블루 칼라가 있는데, 핑크 칼라는 뭐냐면 네, 핑크 칼라.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칼라. 자, 이거는 여성 노동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성 노동자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블루 칼라 이렇게 불렀죠.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여성 노동자를 뜻하는 핑크 칼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그쵸? 네, 그 다음에 블루 칼라. 이건 원래 알고 있죠, 보통.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남성 노동자를 블루 칼라라고 한 다음에 여성 노동자를 뭐라 부른다? 핑크 칼라라고 한다라는 거.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뭐 골드 칼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르네상스 칼라, 그 다음에 실리콘 칼라, 일렉트로 칼라, 이런 것들을 참고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 복지, 노동에 관련돼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 설명들을 전부 다 마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